한쪽에서 나가자마자 했어요. 지금 차, 뭐, 이렇게 들썩하고 쉬었다가 그랬는데, 오늘 보면 대부분 고향이어서 사실 다 잘 압니다. 기아를 같이 다니는 썰을 자주 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기아간에 여성단 공동성황 재개 대구 지역 이쪽을 담당하는 공부가 되겠다 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최초에 한 3개월 전에 서울 지역 단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모임을 결성하려고 움직였어요. 2개월 전에 전국 단위로 공부가 생깁니다. 각양각지에서 지금 뭐 서울 말고 인천, 강원, 전북, 광주 계속 다들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재단 같은 경우는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여성단 전체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제가 전체적인 이 여성단 기능 방안 재개 공공운동본부가 만들어질 때부터 직원들 한 개 팀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시민사회 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한 24시간 다 투입을 합니다. 전체 기획이라든가 연락 이런 업무들을 좀 상시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재단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분들, 건강상 관련 기업 관계자분들, 초기에는 민화역, 유기로, 이창국 원장님, 종교계 분들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서 했습니다. 이 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적 기관으로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박종이 되고 전국적인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인천, 강원, 전북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기에 내려가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들을 만나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대구가 꾸려진다고 해가지고 전화받고 바로 가서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중형생 대통령이 다들 하실 거니까 인사드려야 될 것이 소개됐습니다. 따로 이때는 제가 준비해온 이 슬라이드를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애매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배승관 다들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빨리 넘겨면서 얘기 좀 하고 지난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성식이 있고 이후에 강연을 잡았기 때문에 꼭 여성단에서 처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 경학인들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국책의 변화들 그리고 가장 지금 답답한 현국이 이 정부를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요.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한미동맹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좀 강하게 정부를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개적으로 저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지혜를 모았으면 싶은데 개성공단을 우리가 모든 이해할 때 그냥 개성공단을 개성에 있는 개성에 있는 공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남북병역, 사회문화 교육, 남북 관계의 상징이 최초에 한 4, 5년 정도 줄다리기를 하다가 우리가 국적에게 진짜 설득했던 방법, 목적,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은 마른 공간이지만 남북병역은 마른 경제 효력이지만 평화를 위해서 기본 가치가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한 경제입니다. 평화를 위한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평화의 가치가 첫째로 범죄적인 가치다. 남북병역의 가치는 평화의 가치가 근본적인 가치다. 평화를 위해서 했었다라는 것. 명확하게 좀 인식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을 제안했던 것은 국책이 아니라 우리가 국책을 오랫동안 설득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책을 설득했다. 두 가지를 인식에 던져서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은 남과 북이 최초로 합의했던 전체 2천만 평의 20분의 1입니다. 합의서 상에는 2천만 평이었지만 구두상으로는 2천만 평이 완성되면
50만 명의 대도시를 완공하고 나면 구두상으로는 4천만 명, 나아가서 1억 평까지 비행제트 남측 파주까지 호리병식으로 해가지고 남북의 실질적인 지리적 경유 공동특구를 만들겠다라는 게 구두상의 협치 합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하베스 상에는 서류상으로는 2천만 평, 북측 땅만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개성공단을 초기에 협상할 때 2000년 8월에 할애를 했죠. 이후에 직접 공단을 완성할 때 그 시기에 제가 청와대에서 남북관계 국장으로서 우리 국정원하고 통일부하고 산자부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의 컨트롤 파워에 참여했던 그 인연이 이후에 2008년에 직접 제가 개성에 불렀던 계기가 되었고 4년간 대북 협상을 했던 그런 바탕이 됐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현재 개성공단 전체를 운영, 관련 책임관의 장을 맡고 있는데 초기에 이 개성공단을 하면서 우리도 몰랐던 북측의 전략적 이해들을 그 당시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개성공단은 북측 입장에서는 아주 용단이었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용단이 없었으면 아마도 못했을 겁니다. 초기에 땅을 내놓는, 즉 부지를 내놓는 과정이 됐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 강연을 나가다가 분단 통일문제 이야기하고 이 개성공단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북은 개성공단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상식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돈줄이 나를 봤으니 외화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었다. 북측은 지극히 평화적 관점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이 개성 땅을 내놓았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 돈이 아닌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땅값을 거의 받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제가 늘 이 분당 이 분양 가격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이 15층짜리 관련의 빌딩이 있습니다. 이거 평당 45만 원 당시에 상업용이 분양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장 부지는 14만 9천 원이었죠. 여기 15년 전에는 토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던 그 하늘의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분양 가격이 당시 한 70만 원이었습니다. 제일 비싼 상업용은 14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거 그냥 다 이게 거의 100% 그냥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측은 우리가 그냥 가격, 이 땅값을, 토지값을 지급할까고 했을 때 결국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했죠. 6.15 공동선언 이야기하고 국가놈의 평화의 제도 이야기하면서 특혜적 조치를 내놓은 것인데 뭐 돈을 받는가 라고 이야기했다가 상징 수준에서 하다가 그래가지고 비격되게 하다가 결국 1 지으면 한 달러 상징 수준을 받고 치웠었죠. 거의 무상에 가깝게 내놨다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여기 들어가고 있는 국정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는 얘기하면 개념이 안 맞지 않습니다. 사실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금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그들은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죠. 생활비 수준인데요. 이왕 우리 기업들이 주는 거였기 때문에 임금으로 통칭한다면 월 50불 정도의 책정을 했었다는 것이었죠. 그 2004년 3월 협상이 됐고요. 2003년 3월 협상 속에서 우리는 100에서 150불 사이를 제한을 하고 복직이 한 300불, 400불 보면 200에서 150불 사이에 타결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협상 전략을 단순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복직은 우리가 100불을 제한했을 때 50불을 제한했었다. 임금,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임금과 가치관 있는 개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자유주의 미국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애초부터 올간지는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정 노동자들은 50불 기본 임금에 그들은 임금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지만 여하간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씁니다. 연장 야근해서 6만 3천을 받았다고 그랬었어요. 6만 3천, 한 달에 6만 3천. 그리고 그 6만 4천은 50불의 기본 임금도 3년간 2004년, 2005년, 2006년 주기 3년간 임금을 동결했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북이 철저히 개성공단을 돈줄이니 달러박스니 외화분이 이런 관심이 아니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보다는 좀 더 지극하게 평화에 대한 관심이 확고했었죠. 초기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놀랐던 북측의 개성공단 전략이 그런 거였습니다. 뭐니 해도 평화를 위한 경제였지만 압도적으로 경제를 위한 평화도 성립하는데 평화 프로젝트, 대대 프로젝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봤는데 북측은 그 돈에 대해서 거의
통사시가 아니라 거의 개념 찾고 있다는 이 지역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내놓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100만 평과 이 주변에 2천만 평, 저 땅을 내놓는 과정 속에서 저 땅이 초기에 그 군사 기지였다는 군부대 시설들, 여러 각종 다양한 군사 정치 체계가 아주 회복해 있었던 군사 지역이라는 것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6만의 군병력, 군 장비, 설비 대부분 10에서 15km 뒤로 물리고 그 땅에다가 남측의 기업들을 받았다는 것. 이게 사실은 첫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성령 지역의 핵심입니다.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해버려야 됩니다. 지금 북측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굳이 조선선은 뭐 거짓말이 됐다. 미국의 기업들만 북측에 들어오실 사람은 평화정국이 뭐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죠. 미국의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들어간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나라 한국 부품 있잖아요. 이걸 뭐 한때 영국 평화로 이렇게 집결시키는 분들 계시던데 그 양반이 그들은 대성공단을 실질적인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경쟁의 방식으로서 집행 과정 속에서 군대를 뺐다. 사실은 지난 14일날 개인 성명을 냈던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시즌만 하더라도 진짜 좀 강력합니다. 대놓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대놓고 공개 반대를 했었죠. 차라리 군대를 물린 자리에다가 남측의 기업들을 받으면 되죠. 왜 최전선의 부대를 빼냐 말도 안 된다.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랜 동안의 논쟁이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 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죠. 우리는 개풍군이나 장풍군 쪽 부지를 갔었단 말입니다. 대충 인구가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서울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게 김정일 국방이 모르겠어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그게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것을 아시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특혜를 줘서라도 땅값, 임금 수준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라도 단기간에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초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심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한 2천만 평 내놓으면 남측의 기업 몇 개가 들어오니까라는 거였어요. 한 3천에서 5천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있었죠. 3천에서 5천 개의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간 협력업체는 남측에 몇 개가 가동됩니까? 8만에서 12만 개가 가동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 기업들의 전체 종사자 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퉁쳐서 얘기했던 게 25만에 30만 됐었습니다. 5천 개의 기업, 그 인간 협력업체 약 10만 개면 30만 명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2주일 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땅을 전선에 부대를 뺏으라고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을 대입하라고 하고 조건이 있었죠. 가장 단기간에 들어오겠습니다. 가장 단기간. 특혜를 줄 테니까 가장 단기간에 들어오길 바랬었죠. 이 논리의 연장선에서 김영철 같은 사람들, 군인들은 엄청 반대했죠. 공간들, 장성도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공개적인 논쟁이었어요. 그 논쟁의 핵심을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실은 우리끼리 말로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해보자. 소극적 평화의 상태인 안보를 넘어서 적극적 안보의 상황인 평화를 구현하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한 어디로 말씀드리면 보위를 넘어서 평화를 가자. 보위를 넘어서 평화를 가자. 북측에서는 안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보라는 개념은 일본하고 우리만 써죠. 중국 애들도 보위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위를 말 안 쓰기 때문에 안보라는 개념입니다. 소극적 평화인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구현해버려야 된다. 군인들은 안보는 지킬 수 있지만 평화를 실현하지 못하지 않는다. 군인들이 빠진 자리에 남측에 곁에 5층에 들어오면 우리는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개성공단이 두 개, 세 개면은 전쟁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사라진다.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성공단 전략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금 북측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해놨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미 연방하원에 아태소에 가가지고 개성공단의 가치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핵심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한미동맹의 궁극적 가치가 평화공연이다.
비핵화의 궁극적 가치는 사실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핵화가 필요한 것이지 비핵화 그 자체가 궁극적 가치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북측과의 수많은 협상 속에서 북이 진짜 원했던 그 사실을 보겠습니다. 북이 진짜 원하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개성에 들어온다라면 우리 관련의 통일부는 모든 것을 최악대로 남측의 기업과 똑같이 해주겠다. 미국의 기업을 보낼 수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비핵화를 선순환, 추동할 수 있는 선순환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앞에서의 많은 의원들이 물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진짜 북이 원하는 것이 평화가 맞습니다. 사실 그들은 누군 잘 모르잖아요. 진짜 모른다.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오랜 거의 끝에 국무부 관계자들이 한 가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그 임금이 실질적으로 대량 살상무기, 즉 ICBM과 핵무기 개발 작업을 전용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증명만 된다면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받는지 진짜 들어봤느냐. 진짜 정작 북측 노동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 임금의 지급 절차 과정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지는 북측은 국가사회주의 계획 경계 속에서 우리처럼 그냥 알아서 돈을 주면 알아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자체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임금이 하면은 알아서 뭐 정부가 따르니까 퉁쳐서 얼마를 쓰겠지라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한 개성공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개성공단이 기축통화를 달러로 만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였다. 북측은 최초부터 달러를 기축통화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로 하기 위해서 달러를 설득해서 기축통화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기축통화 달러의 문제가 이 공단을 재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고 생각을 못했다. 그 얘기를 쭉 소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미국이 확신동이죠. 이왕 간에 반대하겠다는 게 확고했습니다. 즉 미국의 대북 정책 앞에 남측이 나가지 말아는 거죠. 그래서 공단과 문제를 가지고 얼쩡얼쩡 버려가지고 미국의 압도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는데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확고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차적 과정에서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이후에 어떤 스탠스 내지는 선택지들을 찾아가 필요가 있었죠. 지금 고민을 장관이 지금 미국 들어 있습니다. 진짜 더 설명을 하는지 절차적 과정을 위해서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과가 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기업들을 앞에 세우고 갔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한국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대표로 갔단 말이죠. 정부가 만나게 되면 적나라한 모양새들이 다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출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관광 정도는 하자.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간 거예요. 관광 정도는 하겠다라고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는 사실은 아무리 제재 일정 부분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지향에 있는 거 있죠. 관광부터 먼저 하고 개성 열렸다 이런 수술을 가지고 갔지만 그것이 절차적으로 대놓고 그냥 가버릴 것인지 나름 양의 이해를 바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왕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개성공단은 평화를 위해서 썼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진짜 중요하다. 왜? 돈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이거 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해법도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이 이해를 제대로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게 개성공단이고요. 이게 개성시입니다. 이게 송악산이고요. 이게 진공산입니다. 남측에 도라산 전망대에서 저녁 시간에 바라본 개성공단과 개성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 다들 예전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개성공단 다 된 것입니다. 알고는 계십시오. 2007년도에 경인선 철도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철도 도로 연결한다고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경인선은 이미 2007년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당시에 남측의 문산과 북측에 우리 개성공 입구에 있는 판문역하고 다음 역이 동동역입니다. 문산과 동동역을 하루에 왕복 연결을 했었습니다. 공단의 물류를 일정 부분 도로 부분 아니라 이 철도를 통해서
반복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힘이 연결되던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남측에서 개성공단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성에서 퇴근하는 차량의 모습이 하루에 약 한 3,000대 정도 정상적인 하루에 한 3,000대 정도의 물류 차량과 승용 차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평화이겠구나, 이게 통일이겠구나. 결국 이런 게 많아지면은 하루 종일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뭐 이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남측 CIP에서 통과해서 개성 CIP에 가는데 소위 말하는 경계를 넘어가는 게 7군데예요. 7군데. 남측에 철문 들어가가지고 선 딱 개성 들어가지고 딱 7개를 지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로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제재도 없이. 그런 도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마음껏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생각 많이 했었죠. 이렇게 차량 검사받고 이런 검사 받습니다. 우리 재단, 그런 관리원회가 운영했던 특정 노동자를 출퇴근을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했던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개성시와 개풍군, 장풍군, 한문군 때 가용할 수 있는 노동은 다 들어가 있었죠. 이미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어마무시하게 과잉고용을 했습니다. 과잉고용. 너무 빼곡하게 고용을 했습니다. 워낙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고용만 하면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민망하죠. 한 달에 63,000원이라는 것은 풍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풍력입니다. 왜? 자본적 가치 보면 풍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본적 가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북측은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신들의 노동을 남측 기업에 판단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기부여가 다르죠. 자본주의에서는 노동 자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가치 체계가 명확합니다만은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살아가는 그 사회주의 노동은 공적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거의 승인이 될 수 있었죠. 유한간에 그들 63,000원 줬던 그들이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말입니다. 저기 3년 63,000원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줬을 때가 2015년 12월입니다. 그때 전체 55,000명 다 평균 내보니까 한 달에 기본임금 74불에 연장근무, 야근, 특근을 해서 직책상 다 포함해가지고 16만 원 내외면 국제노동자 한 명을 데리고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데리고 쓸 수 있으면 국책에서 이 개성공단에서 국정노동자 13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마어마한 과잉고용을 하느냐? 이 한 명 한 명이 일반적인 노동자들 수준과 다릅니다. 굉장한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바로 우리 나라처럼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이들은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직률 0%. 한 직장에서 끝까지 되고있어요.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됐고요. 숙련 노동자는 고품질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5년차, 6년차, 10년차, 10년차가 넘어가면 동대문시장은 우리 공제사, 남측의 공제사에서가 더 잘 만들어냅니다. 고품질 기술력을 담보해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최고 많이 줬을 때가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우리 기업 사장님들은 유한간에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만 하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평안이, 통일이니, 민족의식을 갖고 갔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의 하청업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 때문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과잉고용이 진짜 많았었죠. 그 노동자들 이야기 55,000명 개성, 장풍, 개풍, 한번 일대에서 와이스트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소개를 제가 드리죠. 남측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의류의 35%, 학생들 교복의 35%, 전체 속옷, 란제리, 전체 속옷의 90%가 개성공단에서 나왔었습니다. 의류 공제 파트 말고도 전기전자, 기금속 파트가 있었는데요. 국내 삼성 스마트폰 있죠? 삼성 스마트폰의 금도금을 개성에서 90% 생산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생산했었죠.
그런 정해진과 기금속 파트의 그와 같이는 의료공개 파트가 또 다릅니다. 굉장히 좀 더 많이 그렇겠죠.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합니다. 이미 평화가 실현된 것이죠. 14년간 이미 체험해본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우리는 이미 체험해봤다 그럽니다. 기적의 공간이죠. 저는 여성에서 4년간 직접 북측과의 대우 협상을 진행하던 그 시기 늘 북한 학자로서 늘 들여다봤던 북측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랬기 때문에 철저히 분단은 모든 것을 가리고자 했구나라면서 확신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겠다. 개성문이 닫히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공단이 닫히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분단 체제를 유지, 심화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이 공단을 무조건 닫아야 됩니다.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사람들이 다들 놔두는 것이죠. 금강산 관광 중단되었다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 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분단 옆에 분단 대책을 그 나갔는데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게 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북측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죠. 만나보면 생활하고 대화하고 같이 지내보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북측 사람들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나 맹랑한 것인가를 체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찌질하고 무주, 혐오의 대상인 북측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죠.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착한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북측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인지 아세요? 이러한 말에 왜 북측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일까요?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30분간 더 모여가지고 그날에 전체 공동체 단위 뛰기 중요한 사설을 낸다, 중요한 정부 정책의 기조를 공유한다. 30분 먼저 하고 하루 다 생활 끝내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반드시 30분 또 그 단위 약 한 50명 내외가 될 겁니다. 단위가 생활종을 한다. 생활종은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생활종에서 주로 그러느냐 그런 겁니다. 50명 전체가 같이 일을 했었는데 누가 열정했고 누가 희생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누가 하루 종일 담배를 5분 더 10분 가서 피웠고 그 모든 생활종의 핵심은 말입니다. 윤리 도덕의 품성입니다. 품성.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적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헌신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 모든 것을 평생 매일 생활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윤리 도덕의 수준이 덜. 그게 사람을 평가하는 근본의 척도입니다. 매일 30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는 반나절 생활총을 합니다. 반나절, 일주일, 반나절은 반드시 합니다. 이게 모든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50명, 100명 단위가 한꺼번에 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순환은 아니다. 어느 팀은 월요일날 오후 반나절, 어느 팀은 토요일날 오후 반나절, 어느 팀은 수요일날 오후 반나절, 어느 팀은 오전 반나절.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가 발현되어지는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나 공동체성의 조직생활을 합니다. 그 조직생활의 핵심은 뭐냐? 사회주의 윤리 도덕을 얼마나 몸으로 체현하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은 대부분 우리 수준에서는 대부분 그래,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치 않은 14년의 대승강 생활, 그걸 확인하잖아요. 전혀 다른 생활적 이해가 있었겠구나, 생활 양식이 달랐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여담처럼 늘 이야기하지만, 개성공단에서는 적지 않은 남과 북의 이성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극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왜 드립니까?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같은 공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호감이 생기고 좋은 감정이 생기고 사랑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는
남북의 남녀가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 평화는 남북의 구현됨이 있다는 것을 감정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신뢰가 생겨요. 이게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있으면 거기서 신뢰가 생길까? 북측애들하고 상황관계를 느낍니다.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확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많다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송간 시민 남북 간에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어떠한 특별한 충돌 없이 평화가 거의 완벽히 구현되더라. 몰라서 오해했기 때문에 싸웠는데 오해하는 게 없어요. 생활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과 차이를 봐요. 다른과 차이는 다른과 차이일 뿐 틀림이나 차별하게 하면 되죠. 근데 분단체제는 다름을 늘 틀린 걸로 가르쳤죠. 그 다름을 나쁜 걸로 가르쳤어요. 이분부터 흑백논리로서 재단 안에는 폭력적인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생활해보면 거기가 더 떠겨주고 허들도 우리를 배우잖아요. 완벽히 허들도 우리를 배웁니다. 남측의 개인주의를 배우고 남측의 자본주의의 사고를 배우고 투입 대비 산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어마어마한 탁월한 능력을 배워요. 그들은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돈이잖아요. 시간도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런 게 경악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한다. 토지를 돈으로 환산한다. 시간도 돈으로 환산한다. 그 돈은 왜 존재합니까? 이 돈의 개념을 또 굉장히 독특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북측 사회주의 개념입니다. 이 시장의 가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국가가 정하는 백상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 가격을 결정하지만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이제 돈을 배우기 시작했던 과정이 2008년, 9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공익재산들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질서, 회계, 세무를 일정 부분 쭉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북측의 성원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싱가포르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본주의 세무와 회계를 가르쳤었어요. 세무와 회계를 가르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계산 잘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더욱더 이 시장경제 학습 속도를 높이라고 하죠.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되 시장화에 접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노동을 국가계획생산에 투입됐던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사람의 노동을 용역을 사고 팔게 한다든가 노동을 공급하고 현물을 받는 것을 용인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이죠. 예, 남하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이 많은 사진들은 14년간 남하고 함께 올렸던 모습입니다. 그 14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무시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남하고 같이 올려서 공부하던 모습, 이렇게 패션쇼를 하는 모습, 남측의 문화가 보호자를 받는 모습이죠. 늘 협상하던 모습, 이렇게. 이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심적인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대화를 해보고 말하는 거 앉아서 연설할 때 다 녹음도 하고 적어보면 말입니다. 딱 한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완벽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투 말투를 포스트하고 있어요. 가장 예쁘게 있을 것 늘 김영철 씨를 굉장히 국방위원장이 보통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 2009년 그 시기에 1년에 2번씩 요회로 배송단 상황을 직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서 누구도 안 믿는 거죠. 자기가 직접 들고 있었던 국방위원 정책국 전문가, 정책국장부터 이들을 보내가지고 직접 파악하게 해서 와서 다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뭐 아주 샅샅이 국적 성원들을 다 챙겨가지고 배송단을 챙기고 있는 국적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우리를 다 찍어가지고 3일만 질문에 답해 주시고 현장을 다시 다니셔야 돼요. 그럼 어떤 질문도 사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얘기합니다. 강의들이 그것들. 이 박림수 씨는 이 사람은 직전 저기 파문연 대표님이죠. 위성은 조평통위원장, 직전 조평통위원장이죠.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가장 핵심적인 부서였는데 거기에 핵심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김정일 국방위 사후에
김정은 체제에서도 거의 군의 무력을 거의 다 담당했었죠. 이후에 경찰 총국장 했다가 홍정부장까지 다 했죠.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북측의 전체 일선 현장 군사 지휘관들의 교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가지로 비유하시면, 한 가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군사 전략의 변화로. 군사 전략의 변화. 우리는 그냥 계급사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군사 전략이 바뀌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재래식 군비계획시 재래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탄 탄도미사일과 핵 전략, 소위 말하는 전략 무기가 바뀌게 되면 그때마다 군 구성 바뀌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군사 무기 체계를 다루는 게 다르고 군 인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참여정부 당시에 군 인사를 담당했습니다. 국방 445명의 장성 인사, 그 중에 대통령 임명직위가 투스타 이상, 소장급 이상, 사단장 이상이 100명인데요. 포스타까지. 그 인사를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북측 인사, 군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면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군사작전 체계가 바뀌기 시작하면 해당 분야의 사람들이 거의 다 굉장히 젊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재래식 군비계획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전략무기 체계를 가는 것 같다는 핵과 ICBM을 근간으로 작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 종사자들이 그 요직에 다 앉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북측의 장성 인적 최신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뭐 평안이 경제 안보니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같이 했다는 걸 다 아실 거니까요. 특별히 안 하실 거죠. 한마디로 사랑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다 평화가 이미 구현됐다는 이야기겠죠. 최초에 개선했던 이유, 평화를 이야기했거든요.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경제를 위한 평화도 성립이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몰렸더라.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서 물가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16만 원이라고 했죠. 우리 기업 사장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정도의 노동력이면 남측에서 얼마쯤 우리 얼마를 할까요? 보편 의료공제가 300 이상 자기들이 저 정도의 남측의 노동력이면 300 이상 풀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16만 원. 이들은 OEM 노동 취약 산업입니다. 임가공 가축업체입니다. 전부 임가공 단가 하나고 살아가다 보는데 그만큼 노동력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원자재 부자재 전부 다 남측 원천 투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력, 임가공 단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 노동력이 가장 최고의 경쟁력인데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 것이라는 것이죠. 임금 인상이 없고 이직률이 없다. 노동 조절, 무관세, 관세가 없어요. 무엇보다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이런 곳은 없죠. 그래서 우리 제조업 기업들, 인쇄 중소기업들한테는 얼마나 보셨습니다. 압도적으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1대 30일과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를 투자하면 GDP 기준,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30 이상을 여기서 구현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개성과 대체공단은 없다. 개성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억이 안 나요. 다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압도적인 보기들은 16만원에서 78만원 줘서는 4인 가격이 사기 힘듭니다. 2018년 기준으로 평양에 지금 대충 평양 한 8천 30만원 내외 하나가 30만원, 40만원 내외입니다. 한 달. 우리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국적 사회주의 경우에서는 달러의 가격이 이중 가격입니다. 외국인 가격이 따로 있고 내국인 가격이 따로 있죠. 그래서 한글 하나로 훔치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로 30에서 40만원 내외가 평양에 한 가격이 지금 대충 운영되는 비용입니다. 사실 우리 이거 6만 18만원 줬잖아요. 남아 오지 않는다. 국가가 그들의 기본 생필품들을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거는 배송의 경제 효과 분석인데 제가 국회에다 제출했던 겁니다. 허주기가 아니라 폭이다. 10개의 회사를 이렇게 평균내는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배송에서 임가공 단가 기준 기록입니다. 총액 생산이 아닙니다. 임가공 단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배송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와이셔츠 한 장, 이게 배송단 생산에 이게 얼마에 잡혀있냐면 이거 겨울 와이셔츠이기 때문에 이건 2,500원짜리.
2,500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처럼 보통 2,000원 잡힙니다. 이 한 장을 남청의 원청업체의 인가공 단가 기준액이 2,500원이에요. 사실 이걸 만약에 최종 생산물점 부자가 들려서 팔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이걸 사게 되면 비싸겠죠. 2,000원, 2,500원보다 훨씬 비싸다 합니다. 그 인가공 단가 기준으로 개설해서 1억을 생산하는데 국책에 전달된 연금은 570만 원이 됩니다. 노임이나 사회보험이나 조세보험 다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똑같은 조건에서 남측에서 동대문시장에서 인가공을 가면 8,300원 됩니다. 15분의 1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을 타 공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특혜가 있거든요. 저쪽. 어마어마한 혜택이 사실은. 개성에서는 기업이 망할 수가 없죠. 다 생존합니다. 그 이야기고. 이거는 이 두 회사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의 사례입니다. 부산에 국내에서 가장 큰 신발 OEM 업체입니다. 가장 큰 신발 OEM 업체 두 개가 한 회사는 대선을 갔었고 한 회사는 대선을 갔는데 10년 운영을 했는데 2013년, 14년, 15년 3개년 평균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개성공단이 하스펠트 월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우리가 제출했던 자료인데 이 두 회사는 진짜 회사 설립 연도라든가 회사의 자산 규모, 부채 규모 이게 거의 비슷했었어요. 아주 경쟁사였습니다. 이 2013, 14, 15년 3개년 평균 개성이 하스펠트 월드죠. 이 2013년도에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5개월간 조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스펠트 월드. 그래서 성공단이 경쟁력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특기였기 때문에. 예. 개성단이 3,000개, 5,000개 갔었으면 그 일반 협력업체가 8만 12만이 됐으면 이 정도 고용 창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이 돈을 버니까 남측이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 협력업체들이 같이 돈을 벌고 그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이 제로섬 게임, 빼고 뺏기는 경협이 아니라 난조섬 게임, 윈윈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가 경제가 커지면 고용을 창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거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진짜 일자리 창출이 가장 독특한 도전것을 하는 중소 영세기업들. 특히나 중국 나라다가 더욱더 경쟁력이 높아가지고 동남아로 빠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는 굉장히 크게 사실이에요. 한계 기업들조차도 저 정도로 벌었으면 우리 국내의 기술 경쟁력과 마케팅 경쟁력을 담보하는 중견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저 이유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잠깐 배송만 다치고 나서 40%의 기업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동남아로 빠졌습니다. 대체 공간을 찾아야 되니까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40%가 빠졌습니다. 그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내 모든 기업들의 해외 투자 금액 498억 달러인데 14년간 개성을 했습니다. 그 14년간 우리 남측 기업들의 개성난 투자 규모가 6억 달러밖에 됩니다. 14년간 6억 달러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498억 달러, 83배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의 공동 완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조업의 하나의 기업이 개성에 들어가게 되면 연관 협력업체에 같이 돈을 벌어서 공동 완성이 많습니다. 베트남 나가버리면 역량이 되는 기업들은 따라 나갈 수 있겠지만 못 따라 나가요. 그러면은 그 연관 생태계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다 죽어버렸죠. 심각한 산업의 공동 완성이 발생하고 결국 그 시기가 누가 받느냐? 고용의 손해, 일자리 상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죠. 거시경제는 좋아집니다만은 이 양극화의 심화의 구조가 제조업의 공공한 현상으로 맞물려 갑니다. 진짜 극빈층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 말하는 중국과의 비교 우위에서 추월당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경쟁이 우리 한국을 추월했기 때문에 수출 기준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제가 우리 제품이 중국에 밀려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성장이 많은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 대결이 아니라 더 낮은 저임금을 찾아서 동남아로 빠지는 순간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악순환.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물리적 대안이 물론 기술 경영력, 산업부의 고도가 참 많은 게 있습니다만 그거 힘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세 중소기업들은 말입니다. 기초 체력이 진짜 약합니다. 수십 년간 최저임금 하나 보고 버텼습니다. 사실은. 기술 경영력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버리니까 바로 직격탄 맞았습니다. 수십 년간 기초 체력이 약하면서 저임금 노임 방지 수준에서 유지해 왔었죠. 이 근본 구조를 바로 못 바꿉니다. 그렇다면 남북 대립이 유일한 게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14년 대선분단의 경험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대립을 하자는 것이고 분단 경제를 넘어서 평화 경제로 가자는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저래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제조업 위기입니다. 수출 경영이 약하고 중국 대비 가격 경영이 일본 대비 기술 경영이 저 국적인 나라 우리한테 치명적인 게 중국이 우리한테 15시장이었는데 2014년 이후에 우리를 추월했고 현재는 중국의 제조업 경영력이 미국도 추월했습니다. 독일, 일본, 중국, 미국, 한국인데 중국은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딱 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접적인 루트는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4차 산업기반도 마찬가지고 8대 주력산업 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압도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 이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타겟책은 반드시 바뀌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분담이 이제 신의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 들은 이야기잖아요. 현장을 지켰던 개성공단에서 남북 병역만 생각하고 평화 경제를 고민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늘 그립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개성공단에서 언제까지 노동집약직인 의료 문제는 할 거냐, 노동집약의 전기전자 언제는 그건 할 거냐, 자동차 산업 언제까지 할 거냐,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말고 남북의 ICT 협력을 개선하기 시작하자. 남북의 스타트업을 개선하기 시작하자. 북측의 소프트웨어 기술 능력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준, ICT 일반에 있어서 첨단 기계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첨단 기계 산업은 우리보다 탁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세계 산업인데 그들은 자력으로 위성을 올리잖아요. 자력으로 ICBM을 기대센터까지 날리잖아요. 이건 항공우주의 기술력이 그 군사 기술력이 항공우주산업의 군수 군사 기술력이 민수로 전환될 수 있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하는 마케팅은요. 전 세계 영역만 있어요. 그게 돌아치고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과 북측의 이 적정 기술력이 결합할 수 있는 것들도 남북측에는 한 4년 겁니다. 북측의 자본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측의 한 7년 만에 노동력이죠. 저 노동력은 양질의 노동력입니다. 그들도 12년의 무상교육을 합니다. 그들 학교 교육 속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과목이 다른 과목이 아니라 수학, 과학, 기술, 특히 과학과 기술을 가장 많이 가르칩니다. 수업 시스템 하거든요. 그들은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보면 매일매일이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패권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와 공세를 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모든 검수조치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 과학기술을 강구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전 인민의 과학기술 인재화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전혀 안 모르죠, 사실. 그 과학기술 인재들이 1700만 노동력으로서 우리한테 굉장한 또 기회를 줬죠. 남북이 웬일이겠죠. 이런 것들. 여러 많은, 이건 제가 합축을 적어봤더니 남북이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개성공단 방식뿐 아니라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국제 크전 노동이 만났지만 이건 30년 전 방식입니다. 이미 유형에 완료됐죠. 새로운 시기에 맞는 경제협력의 질서들을 만들어주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초기의 자양분은 아마도 국제의 자원입니다. 자원. 국제에 일어나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책 체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국책의 산업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북측의 국가 전략을 이해해야만 이 산업 구조를 또 분석할 수 있고 향후의 산업 변혁들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이하간에 그들은 엄청난 경제교육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3년 이후 이제 경제교육 조치의 핵심은 초기의 핵심이 뭐였죠? 인민경제와 핵무력 병진 전략이었습니다. 핵무력과 인민경제를 병진 개발시켰다는 거죠. 북측이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핵이 필요했었습니다. 북측의 산업 구조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못했었는데요. 북측은 농업국가가 아닌 공업국가입니다. 원래부터 농업국가가 아닌 공업국가입니다. 그 공업의 70%, 진짜 심각했을 때는 80%가 군수공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정상승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군수가 7, 80에 예수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게 현 경제가 버틸 수 있나? 예,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형적인, 아주 압도적인 기형성의 산업 구조를 유지했는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전쟁은 못 끝내고 있습니다. 거의 65년, 거의 70년간 이렇게 전쟁 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상황을 버틴다는 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적 인식이고, 그들은 국가 전략을 설정하고 짤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이 전략은, 이 계획은, 이 정책은, 이 산업 정책 건설을 혹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지부터 무조건 이게 첫 머리의 고민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상황인지 자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제도를 내놓지 않습니다. 자원제도를 내놓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겁니다. 원유에도 마찬가지죠. 원유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타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입장에 대한 이해가 일정 부분 되어줘야 보이는 건데요. 왜 저들은 군수를 그렇게 강도를 부렸나? 전쟁 중입니다. 그 군수를 민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70%의 군수를 민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잡았던 게 핵무기입니다. 가장 작은 노동, 가장 단기간에 소위 말하는 그들에게도 안보가 있다면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리소스나 재원이나 노동력, 기술들을 군수에 투입된 것들을 가장 작은 돈으로 100과 20명을 가지게 되는 순간 자주국방 끝났다고 보고 그 어마어마했던 군수에 투입됐던 리소스를 민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었던 게 저 2013년 3월 당중앙위의 경제능력 경제노선 채택이었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IU 수도헌법에다가 핵 보유국감을 명시하고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사라졌다, 핵 전쟁은 사라졌다라고 선언했던 2010년 12월에 핵 보유를 공식 선언했던 시기까지가 경쟁이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미 핵을 가지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군사를 공격하고 한다고 선언했고, 그때부터는 군수산업을 유사하고 진짜 많이 총체적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 이후에 경제 총집중전략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이왕간 이렇게 굉장히 큰 국책의 경제교육 조치들이 일관되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독립사를 점령합니다. 올해부터 모든 각종 기업 기관소들은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국가계획 생산 이외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결정력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 국제경제국 개발부 전략입니다. 이건 뭐 이미 2015년부터 준비했고 27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 지방법들 다 수십여 개가 설정해놓고 병역투자를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란 것들은 제가 한번 이 남측에 여러 많은 기업들 한번 대입시켜봤습니다. 여러 많은 광역지사들, 창원, 울산, 포항, 군산, 여천 이런 것들을 한번 북측에 한번 대입시켜봤던 그림입니다. 예로서 말입니다. 최근에 말 많은 원산경기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지금 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원산시입니다. 이게 달마바도, 이게 원산국제공항인데요. 3년 전에 여기서 박성집 3일까? ICBM 저기서 쏘았습니다. 여기는 원래 지대공 전투훈련 엄청나게 많이 했던 지역인데 지금 여기를 원산 관광특구하고 갈라본대를 엄청나게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죠. 마싱린 스키장하고
요 밑에 마전해수욕장. 이거 엄청 얘기해요. 마전해수욕장 밑에 명사시미. 마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 국내의 가장 큰 비치가 그러면 대운이잖아요. 1.5km 정도 됩니다. 1.55km. 그게 엄청난 스카이라인이 만들어나지 않습니까? 이 갈마반도 이게 총 길이가 6km입니다. 6km. 이 6km짜리가 마전도 6km 정도 됩니다. 명사시미도 사실은 5.5km입니다. 그 전체를 리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사시미 리조트 건설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위성에서 찍은 건데 뭐 계속 건설하고 있죠. 이 사진을 보면 이랬던 갈마반도를 이렇게 계속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국제공항입니다. 갈마 지금 이렇게 위성사진 찍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3년 전에 지금 훈련했던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산 시내 개발 끝내놓고 지금 갈마반도 오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이들은 어디죠? 와싱턴 스키장 국제적 수준의 슬로프 만들어놓고 거대하게 만들었죠. 요 국제공항 갈마공항을 원래는 군사공항이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지난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해당 선수들도 아닌 사람들을 그냥 10원 선수단들을 우리 선수단 보내가지고 갈마 비행장에 내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전략적인 거리였죠. 이걸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갈마 비행장에서는 아예 10연을 쐈던 곳인데 우리는 이제 집중하겠다. 갈마 비행장의 군수시설을 다 보게 끌었어요. 내릴 때.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진입하자는 거죠. 그리고 원산, 갈마 쪽에 중국 부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남측도 누가 있는 거죠. 이거 백두산 3제 공사입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세 가지 올려드리는 겁니다. 평양하고 원산은 대고 일단 3지원은 1년 6개월에 완성했습니다. 현재지도 5번 나왔습니다. 최초에 백두산 관광을 국제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 대우도시가 선제입니다. 여기에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을 기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3제 일대를 개발했는데요. 1년 6개월간 국가대의 총체적 역량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이 건설하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투입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돌격대 그리고 대부분 군인들입니다. 대부분 군인들. 이렇게 2차, 3, 2단계 개발하다가 쭉 최근에 완성된 것이 이게 3전 일대의 3전 일대 스로프하고 스키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딱 지정해가지고 1년에 6, 7씩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관광객들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지난해 2018년 9.19 평양선언 때 김정은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님한테. 대통령 다녀가시면 내년에는 남측의 국민들이 이 길을 다 보게 됩니다. 3년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은 지금 엄청나게 성공하죠. 평남 양대 온천지구입니다. 온천지구가 많습니다. 북측에 온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건 한 1년 만에 건설했던 모습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슬로프. 겨울에는 주로 스키장 그리고 온천하고 같이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그냥 저 어마어마한 북측의 군수가 민수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군수 산업에 종사했던 기술력, 군수 산업에 투입되었던 노동력, 그 재원들을 민수로 전환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저럴 수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무력을 나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북측의 경제 개혁 조치하고 적극적으로 마무리시키고 하면 우리 경제 활용이 됩니다. 남북 경영. 이걸 어정쩡하게 눈치 보고 대충 소극적 상황식 가져가지고 대충 이 실기했던 지난 1년은 진짜 분노스러운 무지가 많은 정책 실패의 연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국책의 자본 문제는 이렇게 정하죠. 많은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개발해가지고 팔면 되지. 이런 아주 나이만 생각을 해요. 전장은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발표하면 안 돼요. 다 타격이 대상이에요. 완벽한 평화의 상황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아직도 부상력 수준에서 중국한테 뭘 좀 받아야 되니까 현물치기로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동구사회주의 국가들끼리 구상력은 굉장했습니다. 소련이 북측에서 가장 많이 가져갔던 것은 우라늄입니다. 우리는 소련의 기술자들 2,000명, 3,000명들을 거의 한 20년간 북측에 투입해서 우라늄을 그만큼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발표하는 거 아무도 모르죠. 북측의 자원 문제가 참 간단치 않은데 그 모든 구상력이 현재도 이루어집니다. 왜? 북측은 달러 중심의 실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서야 다른 나라가 기분이 흘리니까 달러가 필요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북측은 중동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무기를 공급하고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직접 가져오잖아요. 무기를 공급하고 중동의 석유를 중국이 싣고 와서 중국에서 공급을 받았죠. 우리는 중국이 북측에게 석유를 공급하다고 얘기해요. 중국에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원석유는 물론 무거나 이 질서를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냥 돈 내 돈을 우리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무역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측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하고 북측은 어떤 관계일까요? 우호적일까요? 적대적일까요? 100%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 우호적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을 잡아야만 북이 중동에 무기를 연락하지 않겠죠. 엄청난 거래들이 있죠. 꼭 한번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고 영국의 반대, 미국의 엄청난 반대 속에서도 저기서 어떻게 돼요? 소련의 전을 받다가 다시 나라고 최초에는 프랑스 전을 받다가 프랑스 넘어가고 미국 지원 받다가 미국이 다시 넘어가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 온 과정을 보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역사 딱 한 70년 딱 보고 있으면 이야,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이 모든 과정 다 보고 있으면 가장 흡사한 나라가 탁 오버랩됩니다. 두 나라의 북측과의 생존전쟁이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2차, 2차, 3차 중동전쟁은 당시에 북측은 그 중동전쟁에 직접 참전을 했습니다. 많은 북측의 군인이 직접 투입이 됐었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측과의 관계를 늘 긴장 관계이지만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죠. 똑같은 예로 생각합니다. 북측하고 대만과의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다. 북측하고 대만과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중국하고 워낙 관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수교하는 순간 그때 대만하고 단결을 해보지 않습니까? 북측이 대만과의 관계가 진짜 좋습니다. 시진핑도 후진타오도 진짜 그런 걸 싫어하지만 북측은 대중국 전략의 한 포석으로서 대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외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큰 틀의 맥락들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자원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자본주의 개발 중심으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오늘 평화의 질서가 수립되어야만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상태가 공식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놓치면 실패하게 되면 뭔가 예, 북측 경제 전망 이런 부분들은 제가 2013년도에 한국 정책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중국과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의 원리, 배경의 요인들을 북측에만 주목시켜 봅니다.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간다라는 전제. 한반도 평화 관계가 간다라는 전제에서 본다라는 북측의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측이 봤던 입장에서 지금 로스라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가 하는 그런 거 골드만삭스가 전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압축적인 발전을 아주 고도화할 수 있겠다. 그런 전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북측 경제의 발전 상황에 남북 병역 속에서 우리도 같이 맞물 수 있다라면 우리가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이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던지면서 동북아 평화경제에서
동북아를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라는 우리는 주변 사국에 지정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남북 경기라는 평화경제 관점에서 본다라는 저 지경하게 바다에서 정중심에 있을 수 있다. 지중해의 정중심에 이탈리아에 있는 것처럼 동북아 해양의 정중심에 우리 한반도가 있는데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국가인데 우리끼리 싸우기로 약속국가인데 계획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평화경제를 그 단추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이미 중견국가의 반열에 들어간다. 그리고 지경하게 정중심의 허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늘 그려보는 모습들입니다. 이 첫 단추가 14년간 직접 해봤던 대성입니다. 11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11년 방치되고 있는 20년 역사가 있는 저 금강산 두 사업은 남과 북의 경제협력 관점에서 평화를 구현하고자 했던 유일한 두 사업입니다. 이것을 재개하는 것이 평화경제를 만들어가는 첫 단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과감하게 못 나가는 상황들을 지역에서 개선을 재개, 건강공무원 재개, 법무공무원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한반도의 평화경제는 동북아 평화경제의 시금석, 핵심 축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뿐 아니라 새로운 실질적인 냉전 시대의 종식을 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을 대구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진행하실 그냥 혹시 선생님들 뭐 질문 같은 거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앞으로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 오신 분들 중에 인사를 하실 분들 없습니까? 예, 질문 말씀하십시오. 리조트에 걸리면 개발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아까 우리는 많은 피해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다. 네.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 돈을 많이 준 바트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큰 놓친 것이다. 이런 뜻인지 이해해 주세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첫 투자, 직접 투자는 막혀있어요. 안 됩니다. 암암리 물밑에서 굉장한 규모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이런 재원들이 엄청 들어갔는데요. 2017년 11월, 12월 되었을 겁니다. 미국이 직접 싱가포르를 제재했다고 했었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싱가포르이 정부 차원에서 물밑에서 저기 원산에 엄청 투자했습니다. 원산 시에 있는 한 달에 전에 여수에서 세계 한상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전 세계 모든 벽보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1년에 한 번은 행사인데요. 지난해는 송도에서 했다가 오늘 여수에서 했습니다. 늘 그 한상들은, 벽보분들은 엄청난 벽보들이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측이나 대한민국 투자하고 합니다. 모셨을 때 늘 남북 경제협력에서 늘 소개하기 위해서 갑니다. 2박 3일 일단 3으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해지게 되면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 기업가들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족 기업가요. 이들은 누구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위서 조치를 하기 전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이외에도 평양 인근에 약 2천여 개 정도의 우리 기업들이 가 있었습니다. 진짜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89년대부터 했습니다. 단동을 중심으로 북중 국경에 대해서 북측에 직접 투자했던, 간접 투자했던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직접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어려워가지고 고용했던 사람들이 조선족 교포들을 많이 고용했었습니다. 근데 오비사 조치 때문에 남북 직접 교육을 우리 정부가 다 막아버리는 순간 기존의 모든 루트가 모든 관계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고용하고 있었던 그 조선족 기업가, 조선족 분들이 가장 부장을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기회를 다 가져갔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못 얻어있으니까 그 경제니까. 그 당시에 중국 단동부터 나가 있었던 많은 우리 남쪽의 교포들, 그
사장님들을 오히려 역고용했습니다. 참여정에 됐죠. 이분들이 중국의 북경, 상해, 신양 33개의 지역에 조선기업가들 다 집을 두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자본이 직접 못 들어가니까 조선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직접 들어오시면 못 들어가니까 공식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밑에서 안암리 왜냐하면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서 말입니다.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서 단동에서부터 저 위에 온천까지 도망가고 온천까지 우리 휴전선에 5.3배의 길인데요. 15개, 21개 정도의 공식 체관들이 있습니다. 북중 관계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누가 검색합니까? 누가 검열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통일부 장관이 통일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 들어가는 것도 한미연합사에서 유엔사의 깃발 밑에 부정당하는 그런 수모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는 그런 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도 중국에서 부담니다. 자체 검열을 하죠 그냥. 미국이 막 그러면은 미국이 뭐 경고를 하고 같이 아무리 제재에 동참해야지 그러면은 하는 신용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중국은 자기들 이 속을 지금 추전히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셨던 많은 저 건물들에 특히 평양의 건물도 마찬가지죠. 돈줄을 해가지고 형식상으로는 중국의 자원이 아닙니다. 북측에 사람을 세워놓고 하죠. 북측의 기관, 북측의 군대, 북측의 기업소 앞에 세워놓고 합니다만 그들의 그 원 자금은 중국과 싱가포르 자금 대부분이죠. 그 신의를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이 놓치고 있는데 남은 경영이 계속 지속되었었으면 우리가 지은 저 엄청난 건물들에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많은 임대를 줬을 텐데 우리가 좀 놀라게 되면 임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절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집들이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지난해 국무성이 직접 미국의 자원기업들 데리고 들어갔었죠. 다 돌아갔습니다. 자원기업들. 이 자원기업들, 유일한 엄청난 거대한 자원기업들은 북측을 자원의 시장 내지는 그것을 새로운 곳으로 보죠. 그들은 트럼프 얘기하잖아요. 농담삼아. 대동강가에 트럼프를 짓겠다. 원산 강남반도에 우리 트럼프를 짓겠다. 트럼프 뉴스를 짓겠다.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빈말이 아니. 그런 정도로 미국하고 북측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주의 기업들 같은 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군사복합들, 보수산업들, 네오콘들은 저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와 간에 북측에 유력한 많은 외국의 자본들이 안하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한테 욕을 합니다. 북측이. 남천만 범생들처럼 그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천만 범생들처럼 그러고 있다. 직접 듣는 진짜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하죠. 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제재를 유독 이야기만 하는 것은 남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중에서 미국에서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미국에서 엄청난 투자가 북한에 돼 있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 관련해서는 뭐 밝힐 수는 없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 재원이 원 재원이 누구일 거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국이 중요하고 싱가포르이 중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외국이 저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우리한테 그게 어느 나라인가 우리한테는 이게 가슴이 터지는 이야기잖아요. 직접 붙어 있는 거. 미국이 와 있는 데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최근에 미국이 망친 투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지적했습니다. 네. 우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대사안에서 아무 전제 조건이나 될 것 없이 부동산 개성공단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공장에 김우준의 뉴스공장인가요? 거기 나와서 북측과 지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했는데 네. 접촉이 있으셨나요? 예. 이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11월 14일 날 지금 이제 한 3개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김영철 대통령이 담화를 했습니다. 미국 방장관의 미국 나라 상권 조정을 유의한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방장관에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할 취지로 난 이해하고 싶다. 잘해라는 얘기죠. 나는 이 국방장관이 이러한 결심을 남조선 당국과 사전에 합의하고 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조선 전개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현명한 연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야죠. 참, 이게 남북한, 이게 현지 남북한입니다. 참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자극한 적대국의 끝내 경계다.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 공격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 것이다. 북측을 오랫동안 얼마나 전문가로서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하노이나 그랬죠. 최초에 이걸 복귀를 해드리면요. 최초에 2014년 의문했던 전쟁의 위기에 가장 최정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꼭 한번 이거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면 화성 14, 13 한겨울 때 엄청난 위기 전쟁 국면으로 갔을 때 우리는 전부 알았어요. 전쟁은 없다. 결코 전쟁은 없다. 다 죽기 때문에 미국도 죽기 때문에 전쟁 없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측 입장에서는 미국을 먼저 때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최종적으로 가장 극악했던 그 위기가 뭐였습니까? 북측이 이렇게 얘기했죠. 공개적으로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측은 괌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 당시 괌에 공해상에 4개의 탄착지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떨어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의 나가노현과 무선현을 3개 현을 넘어서 몇 분을 날아가가지고 몇 킬로를 날아가가지고 1.500m까지 얘기했었어요. 그 탄착점이 묻겠다고 했었어요. 날릴 테니까 앞에 핵은 없어요. 탄도는 없어. 그냥 빈 탄도에 미사일만 날아가는 거거든요. 공해상에 떨어뜨릴 테니까 이걸 한번 맞춰보라고 했었어요. 엄청난 게임이잖아요. 엄청난 게임. 40년 미국의 MD 체계를 한 방에 날리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국제법적으로 공해상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무리 제재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날리는 데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국제법적으로 공해상을 날리는 데 대해서는 그냥 율도덕적으로 집단받을지언정 국제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문제 없습니다. 이만하게 날리겠다 했을 때 결국 눈밑에서 타결돼서 화해군을 갑니다. 굉장한 전쟁을 갔다가 그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화해군을 가죠. 그러면서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나오죠. 지난 한 해를 그렇게 보냈는데요. 괌이라는 것은 북측 입장에서는 괌은 미국의 태평양 핵 전략의 거점 기지입니다. 미국의 핵 전략의 거의 엄청난 양들이 전략 핵무기가 괌에다 걸려 있습니다. 대충 그 전체가 이미 핵의 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핵 전략 속에서 북측을 타격하는 섬이 바로 괌입니다. 이 자신들한테 날아올 지역이 괌이기 때문에 우리도 괌을 때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화해군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위기가 뭐였어요? 판문점 끝났는데 바로 북미 정상, 최초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결국 한 발 빼잖아요. 그랬을 때 국직이 발끈하니까 우리 대통령이 한번 달랬습니다. 좀 더 큰 양보를 하자. 그래서 6.12 북미 정상이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6.12 합의를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6.12 합의 근거해가지고 돌아가자마자 국책이 미군주의 송환하고 비핵화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이 했어야 될 것은 종전선언을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6.12 합의에서 싱가포르에서 돌아가가지고 그런 분은 종전선언 말도 못 꺼냈어요. 미국 국내정책 역학관계 속에서 대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착국에 갑니다. 북측이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이 비핵화를 정진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뢰 구축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발끈했는데 이걸 누가 달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달랬잖아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9.19 평양선에서 두 가지 엄청난 양보를 받아오죠. 영변 핵시설 연구원전 폐기를 받습니다. 최초의 사례입니다. 남북 관계 속에서 북측으로부터 핵 문제와 관련 최초의 어마어마한 양보. 영변 핵시설은
북측의 핵 전략의 80%. 핵 프로세스 처리 과정에 그게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구 완전 폐기하겠다고 했었어요. 조건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종전 선언에 준하는 미국의 적대 정책이 포기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영구 완전 폐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동창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 그것도 영구 완전 폐기하겠다. 입회하에 미국 입회하에 영구 완전 폐기하겠다. 두 개의 양보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미국이 종전선언부터 나름 트럼프가 나올 거라고 했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9.19 평선을 양보 받아왔는데 10월, 11월, 12월 소극적 상황이 속에서 계속 밀리고 1월, 2월 5개월 만에 열렸는데 노딜이었어요. 5개월간 북측은 말입니다. 미국한테도 완벽히 쏘갔지만 우리한테도 엄청난 분노시. 그 5개월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4.27과 9.19에 남과 북에 엄청난 그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상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4.27과 9.19의 남과 북의 엄청난 퍼포먼스의 합의들을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 합의인데 우리는 한미 실무를 워킹그룹에 가져가가지고 되니 안 되니 미국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직이 발끈했어요. 한미 동맹에도 우리 이해를 못합니다. 한미 관계 속에서 당신들이 뭔 이야기를 모르겠지만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의 합의를 가져간 것은 우리의 문제를 미국과 상향되게 돼서 우리는 용납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야 그래 종속이 아니라 그렇다 쳐 우리와의 합의를 가져가서 이게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 그들의 이 가치 체계를 보면은 진짜 용서하기 힘든 이에 대한 이해를 전체 결정 사항을 전체 미래 결정 사항을 합의했는데 니들 그걸 미국한테 가져가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봤다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취급을 안 했어요. 아무 취급 안 해요. 거기 막 뭐 보듯이 했었어요. 4.27고 9.19 왜 했냐 이렇게 합의를 왜 했냐 그걸 가져가지고 이 4.27과 9.19에 엄청난 합의들을 한미 국힘을 포박했던 그 엄청난 정책적 실패가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이후에 남북 합의의 방향 종속이죠. 트럼프가 2018년 11월에 어떤 말을 했냐. 그 당시로 돌아오면 기억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측 정부는 우리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지난해 11월 달에 미국에 대부분 보도했어요. 우리 언론은 거의 안 다뤘어요. 한겨레 경향 몇 군데 다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회도 정부도 아무런 말도 한마디 안 했죠. 이미 그때부터 북측은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쌤들이 질문에서 전내용인데 9.19 평행선언에서 남과 북이 유일하게 경협적 관점에서 합의했던 게 우선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계의 상징적 사업이기 때문에 끝끝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거 합의하고 돌아왔을 때 북측이 10월, 11월에 개성공단, 금강산 어떻게 할 건지 실무 협상을 통해서 풀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워킹그룹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여기 급하니까는 미국 눈치 보고 간다고 야 어차피 얘네들 한미 2차 북미 2차 정상회담 다 하면 잘 되면 다 잘 될 텐데 굳이 뭐 잘할 필요 있겠어라는 소극적 태도를 결정해서 아무리 제재 협상 안 된다고 했어요. 이 협상이 안 됐어요. 피했단 말이죠. 남측에서 계속 제재를 얘기하니까 북측이 말씀처럼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측이 계속 제재를 얘기하고 따라가서 불쾌시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가 없이 개성공단산 우리는 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은 제재의 핵심 문제가 되는 불쾌시 문제를 풀 수 있다. 협물도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다는 방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월 1일 신년사를 갖고 그걸 용의가 있다고 표현했으면 바로 실무 협상을 제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228 강화회담까지 아무런 답변도 안 줬었어요.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1월 4일, 5일 바로 보고서 쓰고 청와대 실무처럼 제기했습니다. 2018년
2018년 신년사에서 북측이 유일하게 용의 표명했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용의 표명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실무장 제의해가지고 평창올림픽 했단 말입니다. 성공적으로. 개성 금강산 용이할 수 있다고 용의 표명했으면 바로 실무장을 제의하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주고 28 하노이단까지 가버렸어요. 노딜도 했어요. 작사가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10년사의 북측의 남측에 대한 용의 표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답을 안 줬어요. 그래서 북측은 제껴들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치렀죠. 이 상황이 신년사제의 묵사 하나이들 별날과 남측 수강사 그리고 문축은 여전히 바꾸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루틴하게 했던 게 있죠. 진짜 루틴하다고 이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2018년 다 군사훈련들을 다 이렇게 저걸 했는데 3월에 그냥 이름만 바꿨잖아요. 2019-1, 2019-2로 바꿔가지고 가상훈련을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했었죠. 그거를 혹시 그렇게 되거든요. 4.19 9.19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거는 4.19 9.19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 이거는 루틴하게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어. 이만 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작살을 걸었죠. 그리고, 지난해 원래 특히나 향후 15년 후에는 사상 최대의 진량 무기들을 수행하겠다. 이 반성의 힘으로써 정책이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남측하고는 위기 문제를 풀기 전에는 남측을 만날 필요 없다라는 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연장선에서 금강산 문제도 두고 치고 나오는 것 같고 이 김현철 부산대 대의를 담아하는 이 이야기는 남도는 전개로 방문 불러봐도 이런 디스는 그 결과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실질적 위기입니다. 어떤 남북관계도 지금 승인이 안 됩니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지난 1년간 9.19 평행선 이후 지금까지 1년 좀 넘었는데 진짜 제대로 복귀를 해보자. 평가를 해보자. 일정 정도 우리에게 대북 정책, 대미 정책, 한반도 정책에 일정 정도 정책 실패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만 다시 진짜 4.27과 9.19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1년의 정책 실패 일정 부분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제대로 4.27과 9.19를 현 상황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실무협상을 제안하면 그러면 솔직히 회담의 대본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이제부터 왜 저래 이러는 순간 이 시간은 굉장히 화살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정부에서는 북미 관계가 잘 풀릴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노이 회담에서도 실무 입장에서는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때는 밀러 특검 검사와 호원 변호사의 스캔들 터뜨리는 것 때문에 미국이 각각 뒤집혀져 가지고 실제로 하노이에서 스몰 딜 맞자 미국에서 한둘 필리도 힘들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걸 서명 안 하고 그냥 노기도 끝나고 버렸고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강령까지 다다르고 있으니까 미국 결국이 신당 하나가지고 아마 이제 협상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성공하면 우리가 좀 남북 관계를 잘 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북미 관계가 북미가 우리도 이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진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저는 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은 하나가 이제 뚝을 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 모니카 목사님이 무슨 법의 저촉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방문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도 좀 걸린다 할지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도착할 때까지 남북 관계를 풀어내는 어떤
방침은 없을까 그런 걸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엔 제기하에서도 중국과 유럽에서 150만 가까운 관광객이 지금 북한을 관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중국과 유럽처럼 이런 관광을 다니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못 가게 막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지금까지 불법 터지는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어서 그런 거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120만 명이 중국인들이 국적을 여행하고 외국인 관광객들 12만 명이나 지나는 제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데 안 했으면 문제죠. 미국 문충국이든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좀 하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하라고 지금 얘기 보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영철 찾아 정책기술 다니냐 사고 친다는 생각으로 해보자. 왜 못하냐 말씀처럼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모니카 목사는 벽을 무리를 정하고 박차고 나가서 주는데 무슨 안 하면서 그랬다는 근본이 대표가 말입니다. 근본이 이건 뭐냐 우리 정책의 실패를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 정책 실패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아주 나이반 생각, 소극적 상황인식, 수능 태도,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진짜 트럼프는 하고 싶어 해요. 트럼프가 뭔가 북쪽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탄핵 이야기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네오콘들은 트럼프를 흔들 수는 그밖에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쓰러지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네오콘들은 북측을 배후로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인 무기 체계를 일본,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까지 이렇게 팔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다 살아나게 생겼어요.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이걸 막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킬레우스는 결국 탄핵정부 그때마다 별이 나갑니다. 굉장히 계산된 얘기죠. 중요한 건 미국의 이 트럼프와 네오콘과의 국내 정책, 미국의 국내 정책 역학관계 결과로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 자체가 분노스러운데 이걸 안다라면은 정책 결정 단계에 있는 그들 진짜 그들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진짜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비핵화의 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만 아무튼 풀겠다는 식이죠. 완벽히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손과 발을 다 묶는 겁니다. 비핵화의 본질은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평화를 위한 수단 과정 절차이고 국회의원들의 본질이 국민 적대의원의 본질이라면 핵 문제의 핵의 본질은 국민관계 정상화, 평화적 관계 수립이 됩니다. 그럼 평화의 가치의 하부 개념이에요. 비핵화는. 이 비핵화는 결코 개성, 금강산, 남북 교류, 인적교류, 사용하는 모든 교류에 전제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개성을 하는 이유도, 금강산을 하는 이유도, 남북 교류를 하는 이유도 다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핵화의 궁극적 가치 평화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을 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근본 정책을 지금 앞에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회담할 때마다 비핵화가 근본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식의 오류, 잘못된 프레임에 빠졌는데요. 이거 발언이 걷어내야 되고 두 번째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비핵화에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의 국민과 비핵화 문제에 우리는 중재자에게 맞습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문제를 넘으면 프레임을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면 우리는 중재자에서 평화 문제의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정자가 아니라 촉진자가 아니라 우리는 당사자성을 우리의 문제로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프레임을 정책 핵심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 교류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일에 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관성의 문제인데요. 한반도 통일 평화 문제, 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한미 관계를 중심 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입장에서 있어요. 한미 관계를 중심 축으로 본다는 얘기는 미국이 전쟁적인 북측에 대한 제재의 프레임으로 북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스스로 한미 관계에 들어가 버리면 제재의 프레임을 맞춰버립니다. 북측 입장에서는 남측이 정부당국이 미국 애들하고 자신들을 제재의 프레임에서 본다고 합니다. 동력의 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 정책 실패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 사안은 남북관계를 중심 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된다. 미국이 실질적인
사업의 대상인데 정작 한미관계 정책 축으로 북한 문제를 불가하기 때문에 인식 우려 빠지는 것이다. 요 세 가지 프레임의 전환, 인식 기조, 중개 축의 변화. 이것을 솔직하게 지난 1년을 평가하면서 국정한테 우리가 지난 1년간 돌아봤을 때 그 엄청난 9.19가 이 정도 이렇게 되는 데는 이런 일정 정도의 인식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솔직히 조용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귀척과 제대로 국정이 가장 관심이 있는 뭔지 아십니까? 4.27과 9.19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이제 다시 4.27과 9.19를 초심에서 어떻게 진짜 실천할 수 있는지 니들이 얘기하는 제재를 넘어가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하면 회담의 테이블이 승리가 됩니다. 이 인정하지 않고 대충 갔다가는 저는 완벽히 신뢰하고 이 정부 내내 기회는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진짜 덜 위기의식이 갖고 있는데 물론 저는 한 가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민관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최악으로 봅니다. 우리가 관계없이 국민관계가 잘 되면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재앙적 결과는 그거일 수도 있다. 그때부터는 지금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 민족끼리를 그 정책 기조 자체를 다시 수십 년간 이어진 그 정책 자체를 근본적인 회의 속에서 이걸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 그래서 이하는 간에 북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 1년을 빨리 복귀해서 국책에게 예시를 던지고 우리의 역할을 빨리 좀 찾는 것.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선순환 구조에서 잘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에서 국책이 저러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게 우리들한테 역할을 하라라는 것으로 저는 묻혀지기도 합니다. 동네 양면처럼 존재하는 그래서 비범한 상황의식이 진짜 필요하다는 이 정책 결정단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많은 분들 네.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다 잘 알겠는데요. 네. 근데 현 정부가 보수 분단 적폐 세력도 아니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데 근데 왜 안 하죠? 가장 근본적인 왜 안 할까요? 왜 통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평화를 원하고 남도 통일 평화를 원하면 안 되죠. 이 질문 하나 보태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쨌든 그런데 과거에 고착 상태에 있을 때 이문수경이가 하나의 뭐를 뚫었고 그래서 문규현 신부가 같이 부정선을 넘어오는 깜방에 갈 각오를 하고 했거든. 두 사람 다 깜방 갔단 말이에요. 김진양 이사장이 좀 물꼬를 터뜨려 깜빡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오늘이 이제 교수님께 말씀 사실은 이제 많이 제가 계신 것도 똑같을 거예요. 속에 어마어마한 게 있죠. 분노심이 있죠. 그거 다 좋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를 했던 당시를 저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진짜 미국은 반대를 했었어요. 김동원 대표하고 정세현 전 일수 부의장 이들한테 지시했거든요. 눈치 보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내 개인기 책임은 어떤 게 모르겠지만은 내가 책임진다. 힘들고 하시오. 이 과정은 우리는 6.15 그러면 뭐 다 잘 됐을 때까지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말입니다. 당시에 1년에 한두 번씩 꼭 양심수 의원에 민가의 분들이 늘 가족들 만나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여소야대 국민 속에서도 그리고 6.15 말도 안 되는 했던 것을 역사의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용단이었거든요. 그 배경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확신과 착각 신념, 평화에 대한 이 수십 년 된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선생님 질문으로 이 스타트 맥락에서 보면 전 이거를 아주 어이없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의 무지가 성남과 성남관광 작산할 때 대선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가 분명한 기회주의자들이 대성단을 못 열고 있는, 금강산을 못 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는 비겁한 기회주의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반성, 신중하라. 두 번 신중하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중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정상이라고 이게 50점 간다고 저는 역사에 해보라고 봅니다. 분단체제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분단체제를 계속 살아야 됩니다. 분단체제는 평화와 통일 관점에서는 매일매일이 비정상인데 비정상성을 그냥 발전하게 보라는 얘기거든요. 과감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야기.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성공단을 하락했을 때 대성공단은 남과 북의 합의지만 애초부터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당시에. 그런데 과감하게 정동영 장관 보내가지고 설명은 하고 오시오. 설득은 안 될 겁니다. 설명하고 오시오. 절차적 과정을 거치고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합시다 그거. 뭐 그랬습니까? 이것보다 좋은 방법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의 약속인데 하면 되지. 2000년 8월에 합의했던 개성단을 언제 착공하냐면요. 2003년도 참여정부 들어와가지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3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거 보고 굉장히 놀라했었어요. 왜 안 했습니까? 3년간? 그 합의했으면 바로 공사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전직 그 장관들을 불렀을 때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남북 간에 2000년 8월에 합의긴 한데 이회창 대통령이 등장하면 다 안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아무도 안 했다는 그게 맞잖아요. 관료들 입장에서는 합의는 했지만 됐어. 그렇죠. 이회창 입장에서 다 그대로 그게 남북간 합의라는 거예요. 6.1 책사를 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일부 했어요. 관료들은 그냥 책상에 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약속을 좀 실천해야지. 미국이 반대합니다. 결국 미국이 반대합니다. 봤었어요. 미국 반대하는 거 설득을 해야 될까? 설명해라. 설명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엄청 노발다가 했어요. 당신들이 나라 장관들이요.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측은 약속을 했으면 실천하라 그러는데 합시다. 그래서 정동영 장관은 미국 보냅니다. 런스펠드 콜린파를 만나게 하죠. 미 대사 홀로가 계속 설명하죠. 안보 보좌관을 누구 만나시오. 나도 부시 설득하겠소. 설득해도 안 되면 합시다 그냥. 절차를 정당정당 일정 다 해보고 나는 가버립시다. 그래서 미국이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가서 설명해주고 했어요. 그냥. 우리 장관도 하니까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우격 따짐으로 한 게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 착공식 할 때도 미국은 반대했어요. 거기에 통일부 장관이 나온 것 자체를 반대했어요. 착공식에 너무 고위급이더라고요. 실무국장도 되겠냐고 이따위를 해버렸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개입하려고 했었어요.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축제였어요. 이건 괜히 적절한 것 같았어요. 빵빵 돌아가는데 미국은 닫아야 했어요. 닫아야. 달러박스라는 말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국제에 달러박스입니다. 달러박스는 영어잖아요.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그게 최초로 만들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나는 다들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대외비로 연구 용역을 2008년 5월에 청와대 통일부는 줍니다. 위기관리를 짜게 하죠. 방법은 뭐냐? 우리가 북측과 맺은 개성공단 모든 합의들을 다 부정해버리면 북측 애들이 열받아서 닫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합의들 다 부정해버리죠. 모든 대답을 다 거부해버리죠. 약속 안 지켜요. 그렇게 수순을 가져가면은 분명히 북측이 안 한다고 치우라고 막 항의하고 난리 날 것 같았는데 북측은 그렇게 안 해요. 당국 관계가 사라져가지고 북측은 협상을 하자. 왜 안 하느냐 약속 안 지잖아. 굉장히 많은 촉구를 했습니다만 어떤 회담이 걸렸나 응하지 않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언론도 국민들도 몰라요. 저는 죽어났습니다. 그 시기에 개성공단 현장에 있는 대통령 실무 책임자입니다. 북측이 수많은 협상을 제기하는데 내 뒤에 통일부에서는 협상에 응하지 마라. 저는 남측에다가 차라리 나를 수반해라 그러고 내가 빚쟁이다 이거 죽겠다 지금. 버티면서 동태파도 마음껏 보고라 그래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협상도 안 하니까 북측이 어느 순간 되게 되겠어요. 난 아까 게임 끝이구나. 그래, 니들이 그렇지. 엄청난 수모죠. 그 상황에서 공단이 안 다쳐요.
왜 안 다쳤는지 아세요? 큰 한국 관계, 적대적 관계가 수립되는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요.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한국 관계는 사라졌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기업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물론 돌아갔던 겁니다. 결국 이명박은 못 닫았잖아요. 계속 닫으려고 하는데 못 닫아요. 아주 용기 있는 대단한 여자가 닫았어요. 그래서 금강산은 1998년에 시작해서 2008년 박완근 사건까지 만 10년을 했고요. 이후에 11년간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고성항 앞바다 대흥강 호텔에서 바라봤던 이 어지러운 건물이 뭐냐면요. 원래 저희가 1월달에 금강산을 갔었습니다. 현대해상관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피눈이 다 봤죠. 어떤 상황인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거기에 철거될 건물이 진짜 많습니다. 10년 하고 11년 방치되는데 초기에 현대해상이 어떻게 했냐면요. 현대해상 관계자 숙소들 그리고 관광 운영 가이드 숙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15일만 지었어요. 15일. 어떻게 지었느냐?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 놨어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샌드위치 판넬이죠. 얇은 거. 샌드위치 판넬은 수명이 보통 7년, 8년이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게 21년째 그게 있는 거예요. 방치된 채. 흉물이에요. 우리가 봤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현대산 총소장했던 동강산 관계자 다 이야기했었어요. 저 이야기가 좀 치워야 되겠습니다. 치워. 관광이 되면 다 치워야 된다고 다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최초로 동강산 갔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갈망, 원산, 관광국가고 금강산 국제관광객으로 세계적인 명성들을 만들어서 금강산만 하더라도 관광지구, 산업관광지구하고 고성항, 해안지구, 3.1포, 해금강지구 3개를 지역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개발결자 살아나거든요. 그건 가보니까 지금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저부터 드러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삼전을 바꾸고 원산을 시계 바꾸고 하는 것처럼 금강산을 진짜 국제관광지대와 합의해서 굉장히 큰 보강을 갖추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본다는 우리한테도 굉장한 기회겠죠. 이 자체를 위기로 보고 뭐 안 돼, 니들끼리 하면 안 돼는 지난 2008년 사건 이후에 9년, 10년, 11년의 그 많은 역사적 맥락, 남북관계 살을 이해하면 우리 그만 못해요. 그 당시에 국책이 얼마나 많이 촉구했습니까? 팔창기고 아무리 해도 안 나갔단 말이야. 그거 블랙으로 처리해놓고 야 니들 좀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승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여론전에 입각해서 막 아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는 그런 여론전에서 풀릴 게 아닙니다. 회담이 대입을 해서만 안 되는데 협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짜 요 상황인식을 맥락을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김현철 장관도 송 원장도 요 시기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 요 상황을 잘 알아요. 어떤 제안이 있었고 어떻게 막았고 어떻게 무시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잘 풀어야 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점도 조금 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문재인 정부의 관계라는 하는 거에 의지가 부족하든 결단이 없다 상당히 정말 많습니다. 우리 통일운동 진영도 2년 반을 지나면서 이쪽으로 문재인 정부를 하려는데 미국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줘야 된다. 내지는 통일협회 반대 그쪽으로 타겟을 맞추고 미국을 타겟을 맞추고 이렇게만 했지 실제로 건국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게 실천을 못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국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통일운동 진영도 정확하게 맞추고 어떤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를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전선이 좀 나와야 이게 되시면 이게 맥락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하세요. 4개월 전에 위원장하고 나태수에 가서 영상 설명에 질문을 했던 것은 절차적 과정을 봤던 겁니다. 저는 당시에 정부 당국하고 조율을 할 때 명확한 미션이 설득하지 마시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봤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을 움직이는 것은 일정 부분 지난 시간에서 현 정부의 한계를
시민사회, 국민적 차원에서 지렛대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책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진짜 미국인데 그렇게 하면 움직여야 그걸 가지고 미국이 만들어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진영도 마찬가지고 정관에도 마찬가지고 인식이 우리와 인식의 한계가 잔연합니다. 저는 무지가 닫았다 그랬죠. 완벽한 무지가 닫았다 그랬는데 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 인식의 한계에 연장스러웁니다. 똑같은 무지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미국에 대한, 북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한, 금강산 개성만 사업 전략에 대한 그 올 이해가 그냥 정부 정책 결정 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나이브한 인식의 수준이 이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고 보고 연장선에서 소위 말하는 제가 가장 좀 소위 말하는 북한 전문가 현재 이 정서들을 만든 가장 큰 저는 문제죠. 나와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떠들고 있는 그 아주 인식이 우리가 심각한 사람인데 그게 국민들 정서에 굉장히 많이 그게 굉장히 진일보한 인식인 것처럼 어제 뭐 토론을 갔는데 진짜 유명한 북한 정말 사람이 그 국채가 다 찌를 때 있거든요. 못해. 그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진짜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 연장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싸움 속에서 김기용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강하게 촉구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반도 평화의 질서와 통일의 문제, 우리 전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차원이 아니라 이 분단의 질서를 평화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이라는 전체 관점을 본다라면은 그가 누구이든 강하게 촉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이 범국민운동본부는 정권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강하게 촉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나름대로 협상하고 도움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전혀 독자적 영역 속에서 국민의 영역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결성식도 하시고 2시간 또는 시간 동안 강의와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대구에서 이 단역이 좀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성공한 건강공원의 제게 국민 여러분들을 만드는 데 진짜 큰 도움을 주시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많은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진양 TV 아까 건강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거기에 내용이 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5시 결성 회의부터 강연까지 긴 시간 맞습니다. 오늘 행사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남북평화운동본부 그리고 평화통일 대구 시민연대에서 많은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요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작년에 내용 중에 우리가 남북공동선언 이 2000년부터 발표가 됐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자주의 원칙이죠. 인생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우리 단체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도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좀 느꼈는데요. 이후에 이 개성공단 강상관광운동본부 많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개성공단 강상관광 우리가 경험했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기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줄기차게 진행이 되었던 그런 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결성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뒷풀이를 마련했습니다. 뒷풀이는 여기 정면으로 대구주도 사무실 내려가시다 보면 만국부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에 가자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양희 사장님 예예 저기 좀 배우면 좋아요, 알림 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